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 줘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은 아마 최고가의 한 반값 정도가 전 정상 가격이 아닌가. 부동산 박사분이셔서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거래량 좀 그러니까 작년 대비보다는 늘어나고 수도권 집값이 뭐 상승한다는 발표도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서울 매물과 경매도 또 늘어난다고 해요. 네. 양쪽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 같은데 요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요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승한다는 그 내용은 거래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거래된 또 소수의 거래만 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가 뭐 저는 정확하고도 볼 수 없지만, 지금 뭐 상승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일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매물도 마찬가지로 한 8만 건이 넘잖아요 지금. 매물도 8만 건 넘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격은 상승하는데 매물이 8만 건이 늘어난다 하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는 건 이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가 형성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수의 거래.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이 되려면 일정 기간 해야 돼. 몇 달 정도 두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건수도 일정 거래 건수가 돼야 그게 아마 시장의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거는 그렇게 뭐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뭐 통계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통계라는 게, 저도 박사학위하면서 통계를 해봤지만 이 통계라는 게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통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계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과연 정확한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언론에서 많이 나는 것도 통계에다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 하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부동산 집값은 얼마나 비싼 건지랑 비싸다면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사님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한 7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게 한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승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원래 코로나 직전에 집값이 하락 시점이었어요. 경기 사이클상 하락 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심지어 제로금리까지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야 될 사이클 시점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만일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집값이 정상적으로 하락해주고 또 오르는 시점이 나타날 텐데, 떨어질 시점에 또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버리니까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뭐 2~3배 오른 거는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뭐 10년 주기로 보통은 나타나는데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건 정상인데, 떨어질 시점에 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 줘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은 아마 최고가의 한 반값 정도가 전 정상 가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인데, 뭐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은 소득과 인구거든요. 결국은 소득과 인구가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우리나라에 단 2명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고 다르니 2명만 있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없죠. 값이 없죠. 값이 없죠. 그리고 인구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수요거든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물론 우리 둘이만 남았으면 인구가 증가할 일이 없죠. 인구가 뭐 증가할 일도 없지만. 증가할 수가 없겠죠. 네. 하여튼 인구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부동산 값도 상승하기 시작하고. 근데 뒷받침돼야 될 게 그거예요. 소득이 따라줘야 돼요.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은 항상 수요가 있는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부동산 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을 맨 처음에 받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돈 주고 받았을까요? 공짜로 받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둘이만 남아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겠죠. 근데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부동산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서울 같은 데는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원시적으로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공짜로 받은 거죠. 옛날에 그 미국에 부동산을 그냥 무료로 줬잖아요. 등기를 막 해주잖아요. 개발하라고. 그것처럼 무료로 받았는데, 이제 인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고, 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게 소득과 인구다. 그 두 가지가 다 맞춰져야 돼요. 지금 그럼 박사님은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2024년에서 26년 한국 부동산이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하고 뭐 내년, 내후년 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듯이 지금 고물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고금리잖아요. 그다음에 고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외국의 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외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한 11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순환이 좀 독특한 양상을 띠고 난 거죠. 내려야 실제면 안 내리고 더 상승하게 된 그런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조정이 되고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오르면은 빠져줘야지. 우리 맥주 마실 때 맥주 거품이 생기죠? 네네. 맥주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나중에 빠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거품이 일부는 맥주로 되잖아요.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고 상승하면 완전히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거품은 정상 가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2, 3년 동안은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격이 낮았던 그 가격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의 가격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에서 26년에 사실 뭐 공급 부족이 당장은 아니어도 집값 상승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이 원자재 값 상승 등을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PF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사의 한 40% 정도가 뭐 지금 빚을 갚기가 힘든 그런 상태라는 뭐 통계도 봤어요. 그만큼 지금 건설사들이 어려워가지고 집 짓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이제 집을 안 지면은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나중에 공급의 부족은 결국 집값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소득도 그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수요가 없는데 아무리 공급이 적다고 해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도 뒤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구도 감소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도 없어지겠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소득이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득이 좀 오르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물가 상승이 급등하고 그동안에 소득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해왔어요. 제자리 걸음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만 상승하고 소득이 물가만큼 상승해줘야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득은 안 오르고 뭐 물가만 집값만 오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이 지속되는 한에는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싼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을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예요. 정부는 뭐 정책을 펼 때 공공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민간한테만 맡겨두면 민간은 수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공급을 안 하고 수익이 있으면 공급을 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뭐 여기저기 그 부동산에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또 강남 상구가 집값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강남 상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상승하는 국면 네. 또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뭐 건매물 위주로 나오는 걸로 봐요. 그리고 상승하는 거는 뭐 일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거래가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매물이 더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매물이 줄어야 하는데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직도 팔 사람이 사실상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살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수요는. 강남 집값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수요가 많이 붙겠어요? 살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집값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값이 뭐 계속 올라도 못 사고 또 떨어져도 못 사는
이런 상태가 지금 강남 집값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한정된 수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으로 못 사잖아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못 사기 때문에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라든가 또 뭐 다른 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가 이런 경우만 살 수 있는 게 현재 강남 집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은 상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매물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은 침체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전국 미분야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2월 기준으로 해서 한 6만 4천 가구가 현재 미분양 주택인데 그 미분양의 80%는 지방이고 20%는 서울이거든요. 수도권이거든요. 네, 수도권. 그래서 건설 경기가 지금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고 또 부도도 많이 나고 있어요.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지난달에만 한 700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 나중에 공급 문제가 생기겠지만 부족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데 지금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절대 안 내려요. 비치고 안 팔려고 내리지 않아요. 분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양가를 싸게 내리면 되죠. 안 내리거든요. 안 내리기 때문에 뭐 내릴 수도 없는 게 그동안 들어간 원가가 있는데 내리질 않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건설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안 팔리면 값을 내리는 쪽으로 또 부도가 나면은 부도난 그 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부도난 걸 사가지고 싸게 인수한 회사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면은 저는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분양가는 뭐 자재비 임금이 오른 만큼 그대로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는 싸게 하면 분양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싸게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앞으로 야 금리는 내릴 거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만일에 접어든다면 이러한 것은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론이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뭐 단기에는 영향을 조금 미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22년도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40조인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일석으로 집값이 급등했어요. 그러나 그 약발이 오래 가지 않은 것처럼 정부의 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없고 워낙 집값도 비싸고 이율도 뭐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미 뭐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봤듯이 40조라는 돈이 풀렸는데도 집값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과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전부 가계부채로 집값을 막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많은 부동산 가계부채가 남아있는 한은 집값 하락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좀 다르게 봐야 되죠. 지난주에 총선도 이제 끝났고 앞으로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갈까요? 뭐 정책은 결국 이제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뭐 100% 넘었잖아요. 그리고 전세금까지 포함시키면 한 160%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유동성을 제한을 해야 되고 또 금리도 더 올려야 되고 이래야 이제 주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뭐 다른 정부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데 또 베네수엘라 이런 데 보면은 뭐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뭐 복지 정책으로 많은 돈을 풀고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세금 감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인기 영합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어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계속 돈을 푸니까 가계부채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국가 부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뭐 하나의 뭐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부실한 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당장은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또 PF 문제도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좀 아프더라도 하는 게 정부의 진정한 정책이 아닌가. 하나의 뭐 희망사항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박사님께서 올해만 봤을 때 부동산 집값, 뭐 매매나 전세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신 거죠? 금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 부동산 값을 받쳐온 거는 우리 실수요자라기보다도 투자 수요가 많거든요. 혹자는 뭐 투기 수요라고도 하는데 이 투자 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 수요는 한 30%에서 40%요 사이라고 봐요. 투자 수요가.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동안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한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세값 끼고 사면은 갭 투자가 가능했잖아요. 집값에 뭐 70%도 되고 80%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값이 한 50% 조금 넘는 상태가 전세값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년에는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실수요자만 붙어가지고는 집값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붙어야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체 수요라는 게 있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좀 넓은 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식구가 줄어서 더 좁은 집으로 간다든가 이런 교체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금리 영향 때문에 교체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것은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요. 오히려 매물이 좀 증가한다는 거는 이러한 투자 수요자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번에 좀 침체기 지난 부동산 상승 사이클 다시 오나요?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서 한번 오르면 내리고 그렇죠. 또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도상기였기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하더라도 과거에 상승한 부분이 한 1, 20년 지나서 과거에 제일 높은 가격이 또 제일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용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근데 시장이 안정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개발 도상기는 끝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과 하락은 평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상승과 하락이 가면서 점점 떨어져요. 근데 사이클은 있는 거예요. 사이클은 있는데 과거처럼 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기는 없다. 아니면 원위치 됐다가 이런 상승기, 아니면은 점점 낮아지는, 떨어지는 이런 상승기가 아닐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뭐 항상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부동산 PF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지금 이제 PF 잔액이 한 200조 정도 되고, 뭐 가계부채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뭐 정부 부채도, 정부도 이제 빚이 많아요. 정부 부채도 한 1,100조 이렇게 좀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빚이 생기게 된 게 이제 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 그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시행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재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돈 한 푼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매입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브릿지론으로 대출을 받아요. 브릿지론은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한 15% 20% 되거든요. 브릿지론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면서 분양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PF 대출로 바꿔가는데, 그 PF 대출이 많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막 공사가 중단된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PF 대출이라는 거는 장래에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F발 위기가 이제 앞으로 터질 건데, PF발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안 터지는 게 더 위험해요. 터질 게 터져줘야,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듯이 터질 건 터져줘야 그 다음에 건전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가계부채, 또 외국에 또 투자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품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또 외국에 투자한, 외국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은행도 손해를 보고, 또 PF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고, 또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로 계약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계약금을 받아서 사업 진행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약금을 절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한테 이러한 PF, 또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수분양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잖아요. 다 지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만 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뭐 들어가 봐서 뭐 두드려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도 만져보고 제대로 된 건지 하자가 있는지 보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분양제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다 후분양제를 해요. 그게 이제 사업 자금을 미리 한 30%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물론
후분양제를 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바꿔나가야 돼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사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두드려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는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는데 올해 뭐 6월이 빠르면 그랬지만 지금 6월이 좀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늦어도 그래도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있을 걸로 보는 분들 많은데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건 좀 있지 않을까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진 것도 고금리 때문에 안 좋아진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금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금리가 내려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금리 인하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값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도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고 있는 게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잘못하면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상당히 신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경제 가지고 있는 위험 신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전세 제도가 있죠. 있죠. 전세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전세 제도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요즘 빌라나 뭐 이런 연립주택 이런 거 보면은 전세금이 떼이는 세입자들의 뭐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죠. 이처럼 갭 투자를 통해서 한 경우 아파트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안전한 정도 편이죠.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만일에 아파트도 부동산 가격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전세금 떼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뭐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험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뭐 1,400원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이 지금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